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2022년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이제 59일,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박하게 또 너무 역동적으로 흘러가면서 야, 이제 정말 대선이 임박했구나 실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얘기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빨리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치합시다의 환상 케미조. 저는 잭 변호사님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그램의 브레인 두 분입니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님 그리고 한국리서치의 정한우 박사님.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새해 출발 잘 하고 계시는지요? 네, 네. 네. 좋으세요? 네. 왜 이렇게 침체되셨어요? 아니 저는 걱정해요. 이 방송이 네. 녹화 방송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방송해놓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도 이거 하고 나서 방송할 때까지 네.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 사실 녹화일도 지금 막 긴박하게 막 바꾸고 그랬어요. 사실 며칠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녹화 다시 뜨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식으로 세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좀 힘들어요 저희도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또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또 해나가면 되죠. 뭐.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자, 저희가 2주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민심 포차를 열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새해부터는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전국 여론과 또 대구, 경북 민심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 정 변호사님이 미리 대구 지역의 민심을 딱 훑고 오셨어요. 앞치고 맛있는데 싶고. 서문시장도 크고 서문시장, 실성시장 그리고 관문시장 이 대명동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옛날 재래시장 그 대구에 제일 중심지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안녕하세요. 대구까지 오셨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오늘 손님이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정월 투하러 오라고 이제. 아, 근데 오늘 정말 장사 잘 되는 것 같다. 예, 연초가 돼서. 이 정초부터 장사가 이게 손님이 자주 들리고 떡 많이 팔린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주머니. 자, 건강하셔요. 갈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앉을까요? 여기로 예, 올라가셨어요. 예, 예. 아, 장사하신 지 오래되시죠? 예. 한 예. 40년쯤 됩니다. 사실 손님 뭐 많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쫙 가라앉았잖아요. 예. 어때요? 뭐 어느 손님들 선거 얘기는 좀 합니까? 그래도 여기는 워낙 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장님 그 요사이 지금 그 야당이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야당이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가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치 단합을 해도 예. 될똥말똥 하는 판에 지금 이렇게 불탕을 치자 하면 정말로 주위에서 전부 힘을 모아주자 그러는데도 힘이 다 빠진다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는 어때요? 요새 안철수 후보가 대략 10%가 넘었던데. 아유, 안철수는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 오늘도 아까 제 언론 보니까 예. 바닐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러는데 글쎄요. 예. 나중에는 두 사람이 합쳐보면 더 이상 예.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겁니다.
얼마나 정겨워. 꼭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 미도다방을 찾아서 내기까지 왔어요. 여기 이제 미도다방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이제 45년 돼가네요. 45년 됐네요. 상화차 하나 좀 줘봐요. 상화차 좀 주세요. 흔들리는 게 좀 문제긴 하다. 근데 상화차에 계란 요걸 홀라당 먹는 요즘으로 상화차를 많이 먹었거든요. 어떤 사람 깨서 먹는데 나는 이 홀라당 참 이 집 상화차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뭔가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 박준규 국회의장도 오시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오셨고 뭐 이게 국회의원님들은 수도 없이 너무 많이 오시고 다 나를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정치 1번지라 할 정도로 정치하면서 많이 오셨었어요. 여기 그 정치 1번지 미도다방 사장님께 요걸 하나 여쭤볼게요.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가. 대구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지금은 후보 능력보다도요,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거예요. 80% 지금 선거하자 하거든요. 그래 80% 선거가 80% 윤석열 찍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윤 총장도 처음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그 방법이 없었겠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분이. 그리고 아까 그 보니까 대구 찻집에서 맛있게 멋들어지게 쌍화차 한 잔 드시던데 저희도 지금 그 분위기 좀 내고자 여러분 앞에 쌍화차 한 잔씩 놓아드렸습니다. 한 잔씩 뭐 드셔보시죠. 네. 정말 할 말 많습니다. 네, 왜요? 대구에 어. 내려가는데 나는 네. 뭐 마이크로버스라도 오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만 카메라들만 와서 대구의 관문시장이나 그 또 따로 국밥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밖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 찍으러 온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너무합니다. 적어도 우리 유공이나 진행자는 왔으셔야지. 다음은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그러면? 별로 안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장 변호사님 놓으시고 저 혼자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난 같이 갈래. 두 분이 함께 다니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다음에는 계속 함께 동행하시죠. 글쎄 말이에요. 네, 난 얼마나 보기 같이 좋아요. 가는 줄 알았어. 네, 영원한 깐부신데. 깐부. 독립적으로 생활하셔야죠. 언제까지 저한테 그날, 집착하실 겁니까? 그날 또 몸이 엄청 아팠거든. 아,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아팠는데도 약을 품어 놓고 가는데 네.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 진행자가 있는가 싶어서 봤던 거 없어. 카메라만 있었거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아 근데 그 쌍화차를 저희가 준비한 게 그 대구가 무슨 이런 뭐 약재 시장 이런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원래 네. 이제 지금 양령시라 그러는데 양령시. 저희 어렸을 때는 약전골목이라 그랬어요. 네. 약전골목. 그러니까 한약재 저 사려면 다 이제 대구 중구죠. 거기가 옛날 구도시 한가운데 있는 데인데 지금 거기는 아주 잘 정비가 돼서 지금은 한정식 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옛날 서울 같은 건 경동시장. 경동시장하고 느낌이 경동시장과는 다르죠. 좀 달라요. 예, 여기는 옛날 대구 그 성안에 있는 구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여서 되게 좋아요. 가면 그 문자 그대로 이 영남 일대에 그 약재들이 다 모여드는 거. 힐링의 도시네요, 그야말로. 전국에서 이제 거기 와서 약재를 사가야 되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자, TK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근데 보수의 뭐 텃밭,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첫 TK 출신. 안동이 고향이시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좀 윤석열 후보가 이제 TK의 정치적 고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관여한 분이고 그래서 TK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좀 보시니까 직접 가서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마 이 카메라에 잡힌 장면도 있고 또 없는 장면도 있는데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그 박 대통령 석방 플래카드를 저는 대구 가서 신장에서 봤습니다. 이 길에 그대로 붙여놓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의외로 이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하나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제 당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와 충돌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망은 굉장히 높다는 느낌은 받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열망을 채워줄 그 후보로 보인다는 어떤 그런 강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실제 느꼈습니다. 실제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같은 얘기들을 해요. 특히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언론인 한 세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취재를 해도 그 느낌을 가진다. 그래서 이게 주황지에서 보는 어떤 나오는 그 평서 같은 그게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뭐 TK 민심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주요 관전 포인트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참 네. 그 지역 연고나 이런 건 사실 선거에서 정식 논평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정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사실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북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원래 같으면 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 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구 경북과는 연고가 없는 분이고 어릴 때 뭐 13살에 떠나긴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안동 예안면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권자들한테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이런 게 살짝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약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과거에 당선되었던 대통령 세 분보다 민주당 후보로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냐? 그게 지금 관심 포인트죠. 네. 그건 희망사항이고 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좀 더 계산이 서서 3.1절 특사로 박 대통령을 사면했다면 아마 이거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런 느낌을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박 대통령 사면이 미치는 이제 그 어떤 영향 그리고 대구 경북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수층 그 국민들에게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지금은 굉장히 그 업돼 있지만 아마 선거에 가까울수록 계속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월 3일절 날 했으면 비난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정치에 그런데,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네. 이건 아마 선거에 엄청난 변수가 됐을 것이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가니까 네. 대구에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나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네. 박 대통령 사면 얘기예요. 박 대통령이 나왔는데 내가 해야 될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그 박영수 특검에서 그 수사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직접 본인이 구속은 하시겠지만 구속할 때까지 어떤 논리를 다 짠 사람이 윤석열 후보 아니냐. 이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소 유지를 그 감당했던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대구 언론이 하는 얘기예요. 이 칼럼 깨나 쓰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뭐 칼럼을 그런 걸 떠나서 예, 개인적인 소외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실제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잠시 후에도 여론조사를 토대로 더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연초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후보자들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도표 보시죠. 자,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13%포인트가량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3.1,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0.6,
기타 후보가 3.1%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인 저희 지난 방송에서는 그 지지율이 오차 범위에서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이제 두 자릿수로 격차를 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양강구도의 균열의 신호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먼저 여쭤보면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 네. 그 마감할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때 딱 정원일 박사님이 모른다 나는. 그게 정답이셨어요 진짜. 이렇게 흘러갈 줄 예상 못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내세울 일은 네, 아니지만 네. 정말 한국 정치 특히 선거 때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게 사실 저 그래프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20일 날 이제 국내힘에서 뭐 신지혜 네. 그 대표 영입이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준석 대표가 선대에서 사퇴를 하고 사면이 있고 또 저 윤석열 후보 부인의 또 사과 네. 저 성명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아주 큰 사건들이 저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후보 지지율의 변동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지율 변동의 특징을 하나를 보면 뭐 최근에 일각에서는 뭐 2030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지율 분포를 보면 그런 어떤 스윙층의 이탈보다도 네. 사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하던 보수층에서의 어떤 지금 지지율 하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고 싶고. 집토끼들이 빠져나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슈에 따라서 스윙층의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지층 내부의 어떤 그 변화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제 어떤 후보의 영향,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저번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을 때 후보 역량에서 이제 뭔가 좀 한쪽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지금은 좀 이렇게 지지율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정권 심판론이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후보에 대한 어떤 선호가 심판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큰 변화 속에서 좀 저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연말 연초 조사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완만하게 계속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거. 그게 이제 모든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4단계의 벽을 돌파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이 되려면 4단계 벽이요? 예, 오, 지지율로 보면 35%, 네. 37%, 40%, 43%. 이 4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35% 벽을 돌파하고 37% 벽도 돌파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40%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35%에 제가 의미를 두는 거는 35%는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는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당의 분열을 해결했다는 뜻이고 원팀으로서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숫자였는데 사실은 그 후보가 됐을 때 30% 초반대에서 전후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들도 다 흡수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표를 지지를 못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 원팀 당의 분열을 해결하고 35%로 민주당 지지층 다 흡수했다는 거. 37%는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권 유지에 그 동의하는 여론 되게 37,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흡수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뭐 때로는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는 사람들 표까지도 지금 다 흡수에 성공하고 있다. 그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뭐 도덕적 흥결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정권 그 재창출에 동의한다. 이런 여론까지는 흡수를 한 것 같아요. 40%가 넘으려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떠났던 2030 세대가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2030은 지금 뭐 딱 잘라서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주로 안철수 후보한테 좀 많이 가 있고 2030의 여성분들은 좀 심상정 후보한테 좀 가 있어서 이게 지금 돌아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후보들한테 두 후보가 다 비호감이기 때문에 요 돌아오는 그래서 40%를 넘어서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이런 구도에서 나중에 이제 43% 전화면접 조사에서 43%가 나온다는 것은 모른 뭉답을 빼고 이제 그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당선 유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컨벤션 초과가 있을 때는 40%도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 무너진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40%를 돌파하고 윤석열 후보가 25%가 붕괴하면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후보 교체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40%와 25%라는 거는 그걸 뭐 저항선이라고 부르든 저지선이라고 부르든 심리적 저항선 저지선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2주 만에 만났는데 저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가 1회 촬영 녹화를 할 때가 저 4차 조사였거든요. 12월 20일 날 나온 거예요. 그 지금 거의 2주 조금 더 지났는데 1월 5일 조사하고 1월 1일 날 그러니까 연말에 한 조사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1회 방송이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까지 한번 출렁했고 그 출렁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변수가 지난번 우리 1회 방송 나오고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진 거고요. 네. 그 뒤 일주일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지금 봐요. 근데 제가 우리 KBS 한국리서치 조사뿐만 아니라 연초에 나온 다른 조사들도 보면 ARS, RDD, 무선 RDD ARS 조사 그거 한 1% 내외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선 데가 한 2개 있고 나머지는 조사 방법을 불문하고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차이가 크든 적든 한 절반 정도는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가서 이겼고 절반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앞서 있는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접전인데 우세한 접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저희 지난번 여론조사 분석할 때 좀 과장돼 있다고 제가 주장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과거의 우세 그게 과장된 거였다고. 왜냐하면 저 그래프 보시면 11월 둘째 주가 피크였거든요. 저 때가 국민의힘이 후보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50%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 단순한 컨벤션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 지지율이 아니고 그냥 지표상으로 여론조사에 표집되는 지지율에 거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착각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부에서 벌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권력쟁이 터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으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 쪽에서는 신나서 계속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때는 아직 원팀도 다 잘 안 됐고 네네. 시끄럽고 지고 있으니까 신경질 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지지율 차이보다 저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것 차이가 더 컸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봤고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지금은 이게 엎어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선 걸로 나오고 윤석열 후보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적극 지지자들이 신나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한 달 전에 11월 내내 열심히 전화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층 쪽에서는 짜증나니까 지금 당하 선대위는 엉망이고 후보는 막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욕먹고 있고 네. 막 사방 날리니까 여론조사는 역전됐다고 그러고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니까 전화를 덜 받아요 예전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격이 돼요? 이거 전문가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률이 낮은 조사들에서는 그런 어떤 응답자의 자발성이 굉장히 반영될 네.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사 기법들을 이제 네. 좀 개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접촉률을 높여서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그 많이 이제 여론조사에 이제 포함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조사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좀 자발성에 의한 편차 이거는 좀 최근에는 이제 조금 해소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 네. 10년 조사 10개 이상 나온 거를 다 합쳐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 8, 9% 정도를 앞서는 걸로 나와요.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합쳐서 산술평균을 딱 내보면 8, 9%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절반으로 봅니다. 실제 앞서는 거는 그 절반 정도고요. 네. 지금 잡히는 저 8, 9%의 평균 차이 저거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 지지층이 오랫동안 짜증내다가 이제 신나서 전화를 받고 그 흥분이 지금 반영이 됩니다. 반대쪽은 짜증나서 전화 안 받고 이 차이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은 이거 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지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대하는 과학적 태도의 차이가 있다 양쪽 진영에. 아니 근데 그런 방법 조사 방법에서 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11월 초,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그 시점의 어떤 여론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막 그 당시에 어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막 크게 높아져갖고 큰 무리였다라는 게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 그때 격차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의 우위라기보다는 그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 쪽의 어떤 지지율 하락, 거기서 오는 요인들이 컸다 생각이 들고, 지금의 어떤 그 역전 구도도 반대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막 아주 크게 올라서 격차가 벌어진 그 측면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쪽의 어떤 지지율 급락, 데드 크로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좀 저 시기나 지금 시기나 네. 좀 반사이익이 좀 크게 작동하는 좀 그런 결과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치적인 분위기로만 보면 그거 잠깐만 무슨 아까 유시민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진영의 유권자가 과표집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건데 이제 과표집. 과표집 네. 얘기를 하신 건데 왜냐하면 저는 진보 보수 정체성 지표를 보면 11월에는 보수가 과표집됐고요. 지금은 진보가 과표집되고 이 있어요. 과표집이라는 것은 이제 지지율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 후보가 좀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 네. 그러니까 딴 데서 야 이재명 훌륭하잖아,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훌륭하고 막 그런 얘기를 못 하고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반대로 야 우리 후보 그 윤석열이 뭐 모든 면에서 낫지. 약간 샤이 예, 보수, 그렇게 샤이 이제 진보 그런 메시지. 명분을 주지 못하고 부끄럽게 느끼는 순간 딱 그 목소리 닫죠. 닫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조사에 응해도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뭐 우리 이 표현을 방송에 쓰기는 좀 뭐해서 제가 다 쓰진 않겠다. 홧김에 뭐 한다고 이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과표집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을 못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죠. 아, 홧김에 역선택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야, 예, 그렇죠. 네, 오해할 뻔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훌륭한 단어를 쓰시는데 저는 그런 고급스러운 단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 그리고 그 관망층의 숫자가 늘어난 것,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윤석열 지지표가 다 그걸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과표집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 본인의 여러 실험들, 특히 뭐 순천에 가서 부득이해서 내가 국민의힘 택했다, 이것도 굉장히 컸어요. 난 이게 최대 실험으로 보는데, 그것도 컸지만은 그동안에 또 이재명 후보가 발빠르게 이 표가 되는 곳에는 뭐든 일에 다 해주겠다. 뭐 심지어 이 모발 이식하는 비용도 앞으로 뭐 건강보험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탈모이들한테 예.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글쎄 있잖아요.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 전형적인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포퓰리스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보면 이것도 해준다, 이것도 해준다. 예, 근데 양도세도 뭐 완화하겠다. 그리고 종부세도 뭐 완화하겠다. 전부 다 부동산도 앞으로 뭐 엄청나게 뭐 집을 공부를 하겠다. 이게 보수 후보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인지. 사실 정말 화를 내야 될 것은 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다 뒤집는 발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표가 되는 곳은 뭐 뭐든지 하겠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해서 100조 빨리 해라. 국회 촉구한다. 이런 얘기는 막 해대거든요. 이러니까 이재명은 우리를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쪽은 저 이준석 당대표하고 싸우고 이 김종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대위에서 결정해 준 대로 후보는 연기만 좀 잘해라. 이런 얘기는 해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건 아주 치명적인 발언이에요. 넌 아바타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넌 배우다. 내가 감독을 할 테니까 넌 무대에 서서 연기만 해. 그러면 넌 대통령이 될 거다. 이 말은요, 최대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나는 김종인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한 데 대해서 정말 화가 나요. 내가 이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떻게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저런 말 할 수가 있느냐. 본인을 낮추고 후보를 광을 내도록 하고 후보에게 조명이 가도록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어총해서 공개리에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영입했어요. 아니, 글쎄. 저는
과거에 여러 글쎄, 당의 선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미 그런 은행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예. 제가 말을 이제 좀 와서 마칠게요.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저는 그 원래 안 그래도 이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뭐 이런 사람이 선대위에서 그리고 김병준 이 세 사람이 선대위 원투쓰리를 맡았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이 승리 방정식을 모른다. 자기 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김종인만 하더라도 아주 33년 전입니까? 이해찬 그 전 의원하고 이게 관악을 해서 충돌했을 때 대표를 했거든요. 신인에게 정치 신인에게 대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병준은 유일한 선거가 지난번 세종시에서 지난 총선 때 또 패배했죠. 세종시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또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준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3대 뽕으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후보고. 이러니까 승리 방정식을 모르는 거예요. 승리 DNA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대위를 지휘하는 살인탑 세 사람 중에 한 번도 선거에서 개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거를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여론조사를 쭉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다행이랄까 뭐 아니면 불행 중 다행. 아니 민주당에서 보면 또 그 뭐 다행이 아니겠지. 정권 교체 열망이 역시 아직도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 열망보다 네. 아직도 높다. 그리고 정권 교체 열망은 아직도 최하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니까 최하가 50%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50% 이상이다. 아직도 뭐 별 의미는 이제 없어졌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줄었으니까 옛날에 20%에서 17%, 15%로 오다가 이제는 그 10% 미만으로 그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개씩 하면 안 될까요? 다 중요한 쟁점을 지금 아니, 그래서 혼자 지금 세 개를 한 번에 얘기하니까. 근데 이건 나는 앞으로 엄청난 이번 선거만은 엄청난 기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제가 요거 좀 제가 하나씩 봅시다. 제가 제가 일단 쟁점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저희가 꼭 짚고 넘어야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하고 갈게요. 그 이제 정권 교체 여론과 네, 그거까지 지지율을 보고. 함께 좀 묶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정한일 박사님이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에 큰 변동이 생겼고요. 네. 그것과 연동이 돼서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정권 재창출론이 이제 조금 이제 상승해서 그 폭이 좁아지는 이런 양상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후보 지지율의 어떤 역전 폭만큼 정권 심판론의 어떤 변동이 생겼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심판론이 강하다. 이거는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론을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전하게 그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전이 되는 반면에 네.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정권 심판 여론이 윤석열 후보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보면 정권 심판론자의 한 60% 정도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정권 재창출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한 80% 가까이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론이 후보 지지율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심판론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후보 지지율에서는 크게 뒤집힌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점은 좀 얘기를 해야 이 될 것 문제가 같아요.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심판론과 교체론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MBS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고 우리가 조국 국면이라든가 뭐 이런 국면하고 달리 그때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나 총선 때는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질문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우린 정권 교체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 교체로 묻는 거하고 정권 심판으로 묻는 거하고 데이터의 차이가 나요. 결과가 달라지죠. 연말 연초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잘 알아야 될 거는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정 박사님께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건데 정권 교체 여론이 55% 동의를 얻고 그 35 정권 유지 재창출이 35를 밑돌면 저는 무조건 20%가 되면 작동합니다. 구도가 임무를 눌러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야당이 윤석열 후보가 대안이냐 이 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조사에서 이 대안이라는 게 제가 간접 데이터를 보면 당 이미지라든가 후보 이미지에서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밀리기 때문에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못 주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는 저는 사실은 그 민주당은 전략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슬로건을 바꿨는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에요. 나를 위해 이재명. 거기에 아까 이제 무슨 뭐 탈모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선거냐 하면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99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벤치마킹 했다고 저는 봐요. 그 딕 모리스라는 그 정치 컨설턴트가 빌 클린턴 재선 도전할 때 정확하게 공화당의 밥도를 상대로 하는 선거였거든요. 92년 대통령 됐던 그 빌 클린턴이 94년도에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해요. 그 깅그리치가 이끄는 공화당한테 참패를 하죠. 그때 깅그리치가 미국과의 계약을 들고 나서 그래서 걱정이 많았고 재선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두 번째 도전하는 그 선거를 뭘 했냐면 이른바 스몰딜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 스몰딜 전략이 뭐냐? 거대한 담론, 뭐 네네. 엄청나게 뭐 역사적 이념 이런 걸 다 버리고 아주 마이크로하게 찝었어. 네네. 지금 소확행 소확행, 정책 그걸 나오듯이. 뭐로 이름 바꾸냐면 네. 소확행 정책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스몰딜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세그먼트 해갖고 마이크로하게 타겟층을 상대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슬로건을 나를 위해 이재명. 그 나를 위해는 고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아까 뭐 이제 탈목정하는 분한테는 그건 진짜 나를 위해 이재명이구나. 네네. 요 문제는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 전략적 방향이 없어요. 심판론은 이미 약해졌는데 여전히 심판만 얘기하고 문재인은 사라져가는데 문재인만 찾고 그래서 그냥 주먹을 막 공중에 휘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여론을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려면 4월 7일 날 그 재보궐선거 때 55대 35를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 구도가 인물을 압도한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의 박형준 후보가 인물 경쟁력에서도 안 밀렸기 때문에 구도의 힘이 작동한 거예요. 인물 경쟁력이 흔들리면 구도 우위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쪽이 비전도 안 보이고 전략도 안 보이고 리더십도 안 보이는 상황.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제가 보기엔 분명하게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9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스몰딜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분명한 그 실행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저는 약간 이 질문 드리면 우리 변호사님 화내시지 않을까 봐 좀 조마조마하는데 그 소확행 정책 탈모인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아니 탈모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같은 게 참 치졸한 정책이에요. 내가 치졸하다. 예, 그 정책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30대의 그 30대 청년들 이 원하는 게 뭐냐 이 회의를 하다가 그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장 그러면 우리 그 소확행 정책으로 해라. 이래서 이제 소확행 공약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약이 된 건데 그게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정책의 균형 문제 뭐 이런 정책이고 이런 정책이 있고 뭐가 더 급하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가 더 급하냐 뭐 이런 어떤 검토도 없고 그리고 이 재원을 뭐로 할 것이냐 이 돈이 얼마가 들든 큰 돈이 들든 적은 돈이 들든 어떤 검토도 없이 이거 우리 정책으로 해라 표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난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수없는 정책이 나옵니다. 수없는 정책이에요. 나는 예컨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이제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선대위가 이재명 쪽을 공격을 하고 어떤 새로운 루트를 찾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게 국민의 시선이 다 들어가는가 하면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 그 앞에 김종민의 싸움 여기에 다 쏠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가령 대장동에서 유동규가 자기가 그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측근하고 뭐 1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더라. 이게 어제 드러난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니죠? 아니죠. 네.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싶은 거죠. 아니 잠깐만요. 네, 대장동 게이트에 있어서는 유동규 뒤에 커튼 뒤에 있던 자가 정진상이든 이용이든 누구든 있다. 이것이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이 대장동 게이트가 다시 불붙을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 묻히느냐? 국민들의 시선이 오로지 윤석열과 이준석
윤석열과 그리고 김종인 이 싸움이 전부 다 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국민의힘이 이 당내 분열이 지금 얼마나 이 마이너스이냐. 이 당내 분열로 이런 시점이 아마 전체 윤석열 하락 보고 있는 한 80%가 거기에 나는 기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조금 이제 변호사님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말을 하면 여러 가지 쟁점이 아니 근데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시면 저는 훨씬 재밌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트리플 약세라고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네. 민주당 지지도, 이재명 후보 지지도 이 세 가지가 다 11월 달 내내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트리플 약세. 지금 세 가지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비평을 듣다 보면 그것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정권교체 여론이 낮아지면 그것이 이재명의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될 거다. 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아지면 정권교체 여론이 줄어들고 이재명 지지도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상관관계는 확실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세 지표가 동일한 원인 때문에 그 방향으로 어떨 때는 내려가고 어떨 때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개가 같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내분 이거는 정권교체 여론과 윤석열 후보 지지도 사이가 벌어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 내 말은 카메라 앵글을 가린다는 것이. 아니 이쪽으로 갈 카메라 앵글을 이쪽으로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측면인데요. 저는 이 세 개의 지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 그다음에 정권교체 뭐의 여론, 그다음에 하나 더 합쳐서 그 이재명 후보 지지도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의 분위기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같이 움직여요. 전부 다 거의 커플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결정적으로 뭐가 국면이 바뀐 게 아니다. 그냥 정권교체에 동의하던 유권자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위기하고 민주당 지지층의 분위기가 11월을 하고 1월 이 두 달 간격을 두고 크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쟁점, 정책에 관한 문제를 보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인물의 우위, 그다음에 정권교체 여론의 강세 이 두 개가 작용을 해서 이제 빅2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거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소확행 공약을 비롯해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정권 심판 이건 거대 담론이고요. 그냥 당신에게 이익을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몇 명 정도의 유권자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이거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거라기보다는 미국 선거를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가 진짜 과제 중심형이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강론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는 스타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보고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들에게 맞는 그 정책 대응을 이제 낸 거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1주택자보다 그 특정 규제 지역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20%, 50% 이렇게 중과세하는 부분만 빼주겠다는 거야. 1년 동안. 앞에 6개월은 다 빼주고 그 다음 3개월은 이제 4분의 1 빼주고 반 빼주고 그 다음 3개월은 4분의 1 빼주고 1년 지나면 다시 다 물리고 이건데 이 정책의 효과가 없으면 그만이에요. 부작용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집 안 팔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도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 효과가 예.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규제 지역에 집이 너무 많으니까 좀 팔겠어. 이러면 단기간에 주택시장의 공급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유예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크게 실패한다고 해서 해낼 게 없는 사업이에요. 효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만으로
대통령 후보의 위상은 높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해나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대위가 아주 아수라장이 돼 있는 이런 데니까 차이가 벌어지는 아니,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그 이재명 지사가 과제 중심을 하는 행정가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1945년에 그 후안 페론이 깜빵이 있었어요. 그 에바 두아르테라는 삼류 여배우가 그 후안 페론이 있는 교도소 앞에서 연설을 해서 막 해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 노동부 장관 하다 들어갔는데 대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적시해 주겠다. 적시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거론을 합니다. 지금 또 그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저것도 식 저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대중들의 불만사항, 특히 보수층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 이걸 전부 다 표적삼아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바일 아까 문제 얘기했는데 네네네. 모바일 이식 비용을 앞으로 건강보험 비용으로 하겠다. 지금 문케어가 하고 나서 건강보험이 얼마나 지금 적자입니까? 아니, 변호사님.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여기 끊어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그렇게 곧 마칠게요.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평하려면 정확하게 진짜. 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가지고 비평하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방금 그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다 그걸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입니까? 예를 듭니까? 갑자기 들이민 것이 토지배당금제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국토보유세나 토지배당금제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그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공직으로 삼겠다 하는 걸 했다가 갑자기 양도세 완화하겠다, 종부세도 완화하겠다, 양도세를 그 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집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재원 문제라든가 가령 기본주택 얘기하면 거기 땅이 어디 있을 것이며 재원이 한 개씩 어디 있을 하자고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검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페이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을 쓰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고 한데 이런 검토가 전혀 없어요. 하긴 뭐 이재명 후보는 그 GDP에 뭐 100%가 넘어도 이 국가 채무가 100%가 넘어도 까닭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변호사님 그 계속 인용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치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GDP 100% 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말 안 수고보다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건전하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진짜 매번 부딪히게 되는데 아니 그게 어느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100%가 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0% 수준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워딩이에요. 그게 어떻게 100% 올라가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고 같대요? 100% 넘어도 괜찮다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요. 두 번째요. 이 지금 모바일 문제만 하더라도 신난다 이재명 이게 지금 그냥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약이 아니고요. 공약 후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워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이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30대의 어떤 탈모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 이거 한 달에 6만 원씩 막 드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소확행 후보 공약으로 일단 소확행 공약 후보로 일단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 이식을 보험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직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다만 이 탈모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보에서 급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할지 아직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막 무슨 우리 베네수엘라 얘기를 자꾸 보수 쪽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이식 다 건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정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보에서 하는 거예요 하면 그리고 이제 건보 적립금이 2024년 되면 고갈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적립금이 있으면 안 돼요. 건보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지급을 위해서 한 석 달치 정도의 그 지급 가능 이제 지급금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남았냐 하면 보니까 문제죠. 왜 남았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건보 혜택을 많이 줄여가지고요. 그때 돈이 쌓였고요. 그다음에 문캠프를 해서 문케어를 해서 이게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덮치면서 일반 질병이 팍 줄어가지고 지금 돈이 쌓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보에 돈이 쌓여 있다는 것은 보험료 거둔금만큼의 혜택을 가입자들한테 안 줬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원래 건강보험은 국민연금하고 달라서 적립하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금 장관을 식으로 하셔서 적자가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근본은요. 그거는- 근본 돈 거두는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요. 그 점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본 돈 거두는 게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2배, 3배가 변호사님, 됐습니다. 지금 서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은 GDP 대비 그 국민 의료비 지출이요. 17% 이렇게 돼요. 아니 NHS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NHS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지금은 건보가 높아요. 제가 이제 잘못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맞아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비평할 때는 그 후보의 말이나 공약이나 정책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고 비평을 해야 돼요. 신문 방송에 나온 얘기는 제가 한 얘기보다는 나중에 방송에 엉터리 보도가 엄청 많습니다. 자, 요 문제는 신문에 나온 얘기를 지금 저희가 이제 엉터리라고 얘기하면 자막으로 편집으로 정확한 어떤 스펙트럼. 워딩이 있었는지 예. 저희가 네, 자막으로 자료- 자료 화면에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렇게 좀 좋겠고 네. 제가 이제 그 듣다 보면 전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우리 유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캠페인 제가 하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런 우려는 있어요. 보수지정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제가 이렇게 수십 년간 캠페인을 해보면 후보가 됐든 정당이 됐든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하고 도와주겠다고 손 내미는 사람들은 대중의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정권 심판해야 되니까 우리 좀 찍어달라. 우리가 집권하면 잘해드리겠다.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건 뭔데?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게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얘기할 때 바로 그겁니다. 정당에서 우리 대중들이 후보를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뽑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만 하는 거예요. 좋아해서는 양쪽 다 지금 별로 없어요.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필요한 후보라는 이미지는 줘야 되잖아요. 누가 되면 내가 뭐가 좀 나아지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이라는 게 옛날에는 공약이 공약이어서 별로 이거는 그냥 대통령 선거 때 대충 얘기해놓고 집권하면 다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뭐 기부 이런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절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나한테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치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어젠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던진 거를 가지고 공망이 오고 가는 게 없어요. 뭐 옛날에 노무현 후보가 이창호 후보 이길 때 행정수도 옮깁시다 이렇게 하면 그거 갖고 막 하잖아요. 적어도 이슈 자체 갖고 있는 속성을 보면 수도권에 인구가 더 많이 사는데 충청도로 옮기는 게 손해볼 것 같지만 적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는 후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슈를 다루.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던진 거를 갖다가 가타부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고 뭐 현실성이 없고 이러면 지는 거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직 정책 이슈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내용을 겪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정말 뉴스를 틀면 사실 지금 오늘 이 녹화가 끝나고 나가면 또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터져 있을지 정말 이준석 조마조마하거든요. 대표의 거치가 우리 녹화 끝나고 오늘 어떻게 될지 6일 몰라요. 오후 어떻게 네.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대 선대위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선대위의 활동 어디가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더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더 잘하고 있다 보다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행보, 사실 오늘 이 정치합시다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의견, 고견을 좀 듣길 원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벌써 다 정리할까?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예, 민주당 선대위 그 이재명 캠프에는 이 스핀 닥터가 있어요. 스핀. 쉽게 말하면 홍보 전문가들, 전략 전문가들 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제된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공급이나 된다고 봐요. 아주 메시지가 정제되고 그리고 구호도 뭐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식으로 구호가
좀 비방송 용어로 말하면 산박하게 바뀝니다. 계속해서. 산박합니까? 예. 아, 글쎄,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런데 이쪽에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캠페인은 스민닥대가 없어요. 어떤 정제된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 떠난 김종인은 감흥이라고 표현했는데 감흥이라기보다 감동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뭉클해지는 아니면 팍 찔러주는 어떤 그런 감동을 주는 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주어져야만 후보를 그 메시지로 보고 그 메시지 화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보를 위한 어떤 지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메시지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참 정말 놀라운 게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지냈는데 선대위 구성을 두고 난리를 안 치고 또 선대위 분열로 또 난리를 또 치고 이러면서 선대위에서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뭐가 되냐. 그러면서 막상 김종인은 어쩌면서 한 말이 우리 선대위에서 만들어준 대로 연기만 좀 잘해달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준석이라는 그 당 대표가 젊은 당 대표가 비단 주문이라는 걸 줬어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가 공명 흉내를 내나 방통 흉내를 내나 깜짝 놀랐는데 그 비단 주문이 아니라 신문지를 꾸겨 넣어놨다 합니다. 진짜로요?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진짜 황당한 거란 말이에요. 대중을 이거는 내놓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 비단 주문이 주는 것은 자기 정치예요. 이준석의 정치예요. 윤석열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조명은 윤석열 후보가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이 받으면 안 됩니다. 김종인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두 사람이 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선대위에 있었다면 윤석열 바짝바짝 빛나게 매일 광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제된 메시지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비단 주머니 만들어주는 흉내나 내고 같이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은 말하세요. 그는 붉은 옷이나 입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부산 서면 로타리를 막 다니고 그래서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2030의 지지도 아니냐. 2030들은 그런데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2030들이 분노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 집을 살 일은 몇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나는 집을 못 살 것 같다. 나의 미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절박감이 드니까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절박감이 없어요. 그런 절박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에는 보이는 절박감이 어떻게 정권 교체율이 이렇게 높은 국민의힘 정권 교체율이 이렇게 높은 국민을 대변해야 될 국민의힘에 그런 절박감이 안 보이느냐. 그냥 선거 이래저래 하다 보면 정권 교체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로는 필패한다. 그러니까 후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 대표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그 결론 뻔히 알면서. 그게 아니고 그 질문이 그거 웃고 즐기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웃고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웃고 즐기는 것도 불과 한 달 정도야. 이건 녹화하러 나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비평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과거에 후보 그러니까 경선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선거를 해봤는데 선거 때가 되면 후보가 된 사람이 만인에게 의리더라고요. 제가 겪은 바로는 후보가 되면 만인에게 의리예요. 누구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 안에든 당 밖이든 캠프 아니든 캠프 밖이든 후보는 만인에게 수그리게 되고 누구를 만나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게 제가 정치를 할 때 겪어본 후보의 처지예요. 진짜 막 너무너무 싫은 사람한테도 저절로 이렇게 되는. 그럼요. 그래서 그게 얍삽한 후보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후보가 되면 절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중을 리드하기도 합니다. 근데 떳떳하게. 윤석열 후보를 보면 갑 같아. 의리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갑 같은 게 아니고 그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방관자 같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선거 당사자가 아니라 연구에서 방관자 굉장히 같다니까. 고개 숙여 인사를 하시던데요. 출근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당 대표가 나이가 많든 젊든 또는 뭐 당 밖에서 모셔온 분이든 원래 당 안에서 활동하는 분이든 내가 후보면 어떻게든 얘기를 들어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조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후보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거를 안 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갑이지. 왜 윤석열 후보는 갑처럼 보이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번 대통령 선거 보면서 제가 새로운 선거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새로운 선거라는 느낌은 우리가 흔히 이제 20세기가 1919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21세기는 전 2020년 팬데믹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일하는 방식, 소비하는 방식, 생산하는 방식, 뭐 교육하는 방식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첫 번째 선거인데 과거 전통적인 대통령 선거는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붙었을 때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보면 박근혜, 문재인 두 분이 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부분을 산업화와 민주화를 어떻게 그렇게 대표하는 부분을 뽑았는지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구도도 뭐 독재냐 민주냐 뭐 친일이냐 뭐 반일이냐 친일이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념 대립 구도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정당이 선거를 주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선거, 군중 집회를 통해서 하는 선거 운동이 그때도 더 주요했고 다섯 번째는 공약도 아주 전통적 공약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첫 번째로 특징이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뽑았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그게 힘이 없다는 건 두 번째로 선대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텔레그램이 선대위지 그런 조직이라는 게 선대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거. 세 번째는 디지털 세대가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지면서 주역으로 떠올랐고 네 번째는 온라인 선거예요. 유튜브 선거예요. 유튜브 확산력이 엄청납니다. 다섯 번째 그 공약도 전통적 공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거를 보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를 졌을 때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졌을 때의 길로 갈 것이냐 2020년까지 한교안에 전통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유일하게 이겼던 4.7 재보궐선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준석이 오세훈 캠프에 가갖고 젊은 사람들 2030을 끌고 와서 이겼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중도와 2030 잡는 길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보수표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의 충돌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치 세력도 자기 정체성을 막 갖고 대통령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외연확장 손 내미는 거지.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바꿀 힘이 있거나 독재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현실에 맞춰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선거 잘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결정해야 될 건 이겁니다.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네. 전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면 절대 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싫고 문재인도 싫고 국민의힘도 좋고 윤석열도 좋은 사람 최대로 25%. 윤석열이 대안도 아니고 국민의힘 대안이 아니라고 보지만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찍을 사람 10%. 그럼 최대 한 35% 갖고 대통령 못 되잖아요. 10% 15%는 다른 사람 데려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준석과 김종인의 행태가 잘못된 거 또 비판받을 점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선거 전략에서는 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대로는 못 가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제시한 대로 슬림화해서 비서실이고 뭐 이른바 윤핵관들이 뒤에서 하는 거 말고 다 선대위를 가져가서 선대위가 하자는 대로 해라. 후보도 선대위 통제를 받아라. 그러는 과정에서 연기라는 건 폄하라는 뜻보다는 제발 좀 여기서 하라는 말만 하고 가라는 것만 가시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이렇게 됐으면 좋은 쪽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해결이 안 되고 충돌하다가 윤석열도 결단 못하고 김종인도 결단 못하고 또 그냥 미봉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뭐 가보나 마나 무조건 선거 질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다 결단을 한 거죠. 윤석열도 결단했고 김종인도 집에 가는 세 번째 시나리오도. 이거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지 나쁜 쪽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나리오로 들어갔어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해왔던 거나 그 주변 분들이 하는 걸로 보면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80%,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20%,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위기감이 공유될 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절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변화가 오는 저 그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정상화가 돼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힘 선대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엔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은 어떤 반등의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좀 반등이 공격을 아니라 주세요. 요즘 남의 보면서 정책하지 마시고. 네.
아니 최원정 우리 아나운서는 이제 저 당이 정상화되면 이렇게 이제 정상화되면 좋겠다. 그러면 선택이 좀 명료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이게 하도 오래 가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뽑힌 지 지금 2달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선대위가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게 저 당의 정상이 아닌가? 오, 제일 뼈 아픈 얘기를 대선 때까지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여의도에서 하는 속담 비슷한 말 중에 원래 모든 선대위는 다 엉망이고 선거 끝나면 그때 좀 자리 잡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조 섞인 그런 농담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실제 그런 면이 좀 있죠. 왜냐하면 큰 선거일수록 다양한 세력,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도 생기고 공다툼도 있고 특히 지지율이 앞서갈 때는 공다툼이 심해지기 마련이고요. 근데 저게 저 당이 혹시 저게 정상 상태 아니야? 그리고 저게 정상 상태라면 저 당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1야당은 원래 대의를 가지고 소리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때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감수하나 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그 집단 전체가 대의 속에서 절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의가 없는 거 아니야? 대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고마 얘기만 대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을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탄핵 이후에 권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는 오너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집단이 그게 뭐 박근혜든 또 뭐 이명박계가 됐든 이해창이 됐든 늘 그 오너십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이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보스가 그래서 누가 후보를 뽑아도 정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탄핵 이후에 이게 권력이 완전히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여서 이 당을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는 세력과 또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 젊은 세력들 또 그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 이게 전부 다 이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권력 투쟁이 좀 더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정권 교체 여론은 높으니까 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아무도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정책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 변호사님만의 뭔가 비단 주머니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데 지금 네. 그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대의라고 하면 그건 정권 교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유 작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 유사 좌파 국가로 가느냐 포퓰리스트의 나라로 만드느냐 저는 이 문제를 염려할 뿐이거든요. 그 대의란 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좀 지켜보자 보수를 지키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만 한다 이게 대의예요. 그래서 소화를 버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화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 보수층의 그 보수 정치인들의 가장 큰 결함이 뭔가 하면 온실 속에서 쭉 큰 그 덜에서 찬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소화를 쉽게 못 버려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를 넣었던 것은 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뜻보다는 국민의힘 안에 어떤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안이 없었으니까 윤석열이 들어오고 윤석열이 곧장 사실은 당심으로 홍준표 후보를 이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전부 다 단결해서 윤석열에게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금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검사 생활만 쭉 했으니까 가리 국가 재정 정책이라든가 국방 정책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코치를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정책이다. 우리 보수의 정책이다. 이런 것도 뭐 잘 설명을 해주고 옆에서 보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묘하게 당의 지난번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을 한 게 뭡니까? 당이 워낙 구태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의 참신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 쪽 언론들이 많이 밀어줬고 그런데 이준석이가 보여준 것은 늙은 꼰대야. 젊은 꼰대. 참 젊은 꼰대야. 그렇게 나이만 젊었지 하는 짓이 자기 정치란 말이에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앞장서서 정말 참신함을 많이 보여주면 좋은데 처음에 몇 가지 보여준 게 있어요. 따릉이 타고 출근한 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국회에서 기지개 켜면서 그 신문 일면에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나 보여줬지.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쇼만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후보가 기증되니까 비단 주머니를 뭐 보여준다라든가 카메라 앞에 서면 그리고 또 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분 말씀은 안 하겠어요. 사실은 정말 정확히 얘기를 했더라고. 말이 너무 많다. 당 대표의 말은 이제는 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신문 기자가 아주 주목하는 뉴스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당 대표가 방송에서 부르면 부른 대로 하루에도 30번씩 방송마다 나가가지고 라디오마다 나가서 상대가 누군지도 상대가 격에 맞지 않는데도 마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당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령 문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나라의 어떤 그 정책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로 당내 어떤 분열상, 당내 후보와의 갈등 문제, 당내 구도 문제 이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그럼 당대표가 뭐냐? 당대표가 앞장서가지고 당의 그 분열상을 계속 확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님 의견은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대표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땅속에 쑥 들어가야 돼요.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비판의 내용이 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보면 다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대통령 전통적인 당대표가 저렇게 방송을 출연해서 저 정무수석도 방송 나오고 막 그래갖고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당대표도 그러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당 내부를 향해서만 비판하고 뭐 그런 거 다 맞죠. 근데 그걸 모르고 뽑았냐? 저는 알고 뽑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대 당대표가 그런 미숙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30대 당대표를 뽑은 것은 이 선거가 4.7 재보궐선거를 보니 명백히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민의힘이 20대 30에서 어느 정도의 표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호불호가 있고 비판이 많습니까? 그건 다 일리 있는 비판들이에요. 근거 없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선거에서 중도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프레이밍하고 언론에 와서 간결하게 아주 인터뷰를 정리해내는 능력은 탁월하니까 그 점 하나 보고 이제 뽑은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뭐 약간 좀 미숙하고 말도 많고 이렇지만 그런 거 다 봐주고 여기 있는 그 좀 어른들이 상대적으로 김종인과 이준석의 그 좋은 점 하나만 보고 그래도 그 장을 그 좀 열어줬다면 저는 얼마든지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었다고 좀 봐요. 지금 이준석한테 기존에 있는 당대표가 하던 것처럼 무게감을 가져라, 넌 하지 말고 들어가라 이러는 건 더 저는 최악의 상황일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또 후보 교체론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약간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뭐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금 전까지는 이제 어떤 그 당내 내분 문제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 후보 리스크 그리고 당대표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돼서 지금 어떤 보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급락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고 사실은 그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번 조사 결과 보면은 후보 지지율보다도 당선 가능성 평가를 보면은 더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주목할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내에서조차도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당선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걸 자신하지 못하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화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선 가능성의 어떤 그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뭐 후보 교체론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여기에 대한 지지가 선호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상태 좋았을 그러니까 지지율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나 이런 얘기들 거의 안 나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위험해지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지금 그 어떤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는 그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보 교체로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발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정말 뭐 현실적으로 바꾸자 이런 쪽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실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화에 대한 요구, 거기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 이쪽으로 좀 여론이 쑥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사실 이제 우리가 비평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슈인데요. 후보 교체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아니 그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후보 교체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낙연으로 그러면서 껴놓고 얘기하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정한울 박사가 얘기를 되게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2002년도 대선을 돌이켜보면 이게 다 나와서 후보 교체론 그죠?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기복이 심했기 때문에 10%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갈 때는 막 박수 치다가 팍 떨어지면 후보 바꿔야 된다고 후보를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백지신당론이 나오고 정몽준 옥린론이 나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단일화로 갔습니다. 지금 양상은 그때와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좀 우리 정치의 근본을 생각할 때 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만약 국민의힘의 모든 주요한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더 불구하고 후보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나 하자가 있어서 그게 어그러져서 지지율이 팍 떨어졌다 이러면 그것이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심정은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경선 후보들이 안 도와줬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죠? 유승민 경선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따로 무슨 사이트 차려놓고 당과 후보를 디스하고 있고요. 이건 저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라고 봐요. 그냥 뭐 대구 선대위에 내가 직책 하나 가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팽팽한 양강 구도를 펼쳤던 경선 후보가 당 밖에 지금 유튜브하고 뭐 사이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막 후보 교체론 주장하고 뭐하고 하면 거기 댓글이나 달고 있고 이거는 이런 조건에서 후보 교체를 얘기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철면피한 거라고 보고 이건 정당 정치와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일단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일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하시네요. 아, 진짜요? 예, 모처럼. 모처럼 두 분이 화기애애하시네요. 좌파도 강하지. 제가 대체로 옳은 소리를 했죠. 근데 모처럼 옳은 소리. 아닙니다. 오늘 두 분의 그 신경전이 너무 팽팽했어요. 네. 참 변호사님 저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서운한데. 실제로 할 때는 대체로 옳은 소리를 저는 했는데. 가끔 틀린 말을 하지만 대체로 옳은 얘기를 해왔죠 지금. 유 이사장님 그 말 받을 제가 좀 보충해도 됩니까? 그 사실 후보 교체론은 2002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97년에 이제 처음 나왔어요. 이해창 후보가 후보를 뽑혔는데 두 아들 그러니까 7월 달에 1997년도 7월 달에는 후보가 됐을 때는 김대중 후보보다 앞섰어요. 근데 바로 직후에 이제 두 아들 병역 의혹 문제가 터져서 지지율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후보 교체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인재 후보가 탈당을 했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보 교체론의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건 아니다. 늘 있었고 되지 않는 얘기다. 공당이 후보를 뽑아놨는데 그건 안 될 얘기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있고 후보 교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탈당한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있는 건데 자, 후보 단일화만 관련돼서 얘기하면 그래서 2002년도 얘기를 했고 2012년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보면 1당 후보나 2당 후보가 3당 후보한테 추월당했을 때 후보 단일화론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를 앞섰거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거나 올 서울시장 선거처럼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오세훈 후보를 앞서 있는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가 됩니다만 1당과 2당의 후보 지지율이 3당 후보보다 앞서 있는데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된다?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완전히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 교체론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의로서 그건 불가한 얘기니까 다시 뭉쳐서 지지율을 조금 30%대를 회복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완만하게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나갈수록 점점 가라앉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옛날 정주영이나 이인재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쭉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승부가 되는 이 시나리오가 있고 이때는 저는 뭐 그 후보 단일화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드랍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가 나올 경우는
이 난맥상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 윤석열 후보가 30%를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밑에 있고 20%대와 10%대의 안철수와 윤석열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진다. 그래서 그 후보 단일화 압력을 결국 두 후보가 이겨내지 못하기 네. 때문에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론만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의 어떤 조건을 따지자면은 네. 조금 다르게 그 1위 후보하고 2등, 3등 후보 이제 그 표를 볼 때 2등, 3등 표를 합했을 때 1등을 이기는 조건이면 네. 단일화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1등이 2등, 3등 합해도 이기는 상황이면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오는. 근데 그런 조건이면 지금은 2등, 3등을 합하면 1등하고 뭔가 근접한 이게 되기 오차 범위 때문에 내로 예, 그렇게 되기 하죠. 때문에 네.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여론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단일화의 그 양쪽 세력의 지지층들이 네. 서로 이제 동의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랑 정의당 같은 경우 예전에 후보 단일화나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그때는 양쪽 다 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좀 지지가 낮아요. 근데 반대로 최근 요번 조사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나 네. 국민의당 지지자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 안철수 후보 지지자 공이 네.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봐도 좀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의 압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정환아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오차 범위 내의 의견으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76.5%,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선 74.2%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7.4,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36.4%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네. 하나만 부연을 네, 하면 요 어느 후보가 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본 저 질문은 네.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결과고요. 그쵸. 전체 응답은 네, 아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요거 응답한 이들 이제 중에서 우리 네, 정한울 네. 박사 얘기하신 거에 조금 제가 덧붙이면 하나만 더 가고 얘기할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수층의 약 70%가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 정권 교체론자들 중에서는 60% 이상이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76%,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약 40%가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더 그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 단일화 얘기가 87년 대통령 선거부터 있었거든요. 양김 단일화. 우리가 제가 이제 옛날 이 캠페인하는 사람이니까 아카이브를 찾아보면 그 12월 12일 날 노태우 후보가 12월 16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당장 양김 씨가 후보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래요. 네. 그리고 6월 때 그때 6월 항쟁 때 국민은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우리 민정당 여당에는 직선제 받아라. 그리고 야당에는 양김 반드시 단일화해서 한 명 1대1로 붙어라.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그 뒤에도 단일화 노무현 정몽준도 보고 안철수 문재인도 보고 쭉 보면서 느낀 거는 단일화에도 전략적 단일화와 전술적 단일화가 있다는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전략적 단일화라는 건 뭐냐? 두 후보 간의 지지 기반이 일치하지 않고 다르고 지역적 기반이든 뭐 하여튼 다르고 두 지지층의 70% 이상이 단일 후보 쪽으로 지지가 이동을 하고 단일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역사에서 87년도가 유일하게 전략적 단일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이고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양김 씨가 골방에서 단일화해서 나오면 격차는 줄어들었겠지만 이겼을 거예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긴 영남과 호남이고 뭐 70% 이상 이동할 게 뻔하고 되는 순간 노태우한테 이깁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좀 노무현 정몽준은 일단 지기반이 좀 달라요. 이건 일치해요. 근데 70% 이상이 이동할까? 퀘스천 마크. 세 번째, 그때부터 이해창하고 승부가 된 거지 압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술적 단일화죠. 안철수 문제는 더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거의 겹쳐요. 부산 출신이고 뭐 아예 겹쳤고 지지층들이 70%는 이동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박근혜 후보한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해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 단일화인 경우에는 그 2012년에 왜 졌느냐? 문재인 캠프가 너무 전술적 단일화를 전략적 단일화로 오해해서 오판해서 거기에만 이것만 되면 이기는 듯이 너무 매몰됐다. 따라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막판에 가면 해볼 게 없으니까 단일화한다. 단일화 갖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전술적 단일화는 비로소 이재명 후보하고 싸움이 되는 것이고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거는 비전이나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 왜?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럴 때 찌찌뽕이 되네요. 네. 네.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이번에 가령 이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양 진영에서. 그게 뭔가 하면 가령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처럼 이념이 다른 두 진영이 뭐 단일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민주화로 뭉친 이제 YS DJ 뭐 단일화 논의 이런 논의도 아니에요. 반문 단일화란 말이에요. 반문 문재인 단일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 것이냐. 그만큼 어떤 그 대중은 원하는데 보수층 사람은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원하지만 아니 변호사님 반 이재명 단일화지 왜 반 문재인 아니죠. 단일화?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반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반문 단일화란 말이에요. 뭐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생각합니다. 난 이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참 힘들 것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안철수는 철수만 해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이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또 철수할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수는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가령 지금 그동안 윤석열에 실망한 표가 안철수에게 옮겨가 있는 표들이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어떤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어떤 정책을 내고 한다면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걸 아까 이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이 안철수의 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은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결국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1대1 싸움으로 보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만큼 플러스 알파 요인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가령 단일화 조건이 있다 하면 그거겠죠. 공동정부겠죠. 정부를 구성하는데 앞으로 안철수 쪽에서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책임 총리제를 한다라든가 더 나가서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제 단일화 이거 길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또 상황 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서 이제 오늘 그렇게 깊이 있게 우리가 이걸 검토해야 될까 이런 의문은 있지만 이번 회에서 다 편집되더라도 향후의 논의를 위해서 2002년도 사례는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일화를 이질적인 세력 사이에 단일화를 해서 국면을 완전히 역전시킨 그 유일한 사례죠. DJP 연합은 사실은 이 시니어와 주니어가 있는 그런 이제 불균등한 단일화였고요. 연합이었죠. 그거는 이제 경선 단일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2002년 유일한데 제가 돌이켜 보면 이제 노무현 후보가 3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후보가 그 단일화를 결단했을 때 3등이었어요. 그 점을 아까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붙어가지고 한 26대 22 정도로 이회창 후보가 40% 선에 와 있고 40대 26대 20 이 정도로 해서 3등을 할 때예요. 집권 여당의 후보가. 근데 이제 언제 어느 타이밍에 단일화를 결단을 했냐 하면 그날 두 군데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40%를 넘어간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이제 전남 순천에 선거유세차 노무현 후보가 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딱 받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날 그러셨냐 여쭤봤더니 두 군데 여론조사가 이회창 후보가 40%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세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3파전을 치러갔거나.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0%.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에서 단일 후보가 될 확률 50%. 그렇게 해서 이길 확률 50% 이렇게 합치니까 25%의 승률이 있는 거예요. 단일화를 하면. 그게 0%와 25% 사이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결정을 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고 약 한 3% 정도 지지율이 뒤진 조건에서 단일화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역전이 바로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전이 된 거는 반 이회창 정서가 워낙 강했어요, 그때. 네. 그때 이회창 후보에 대한 반대 정서가 워낙 강한 때였고, 그래서 그게 된 건데, 지금 이번 경우, 과연 반 이재명 정서 또는 반 문재인 정서로 두 후보의 지지층이 대규모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냐, 이 점에 대해서야 저는 약간 의문부호가 따라붙는 거 아니냐. 2002년에 작가님이 뭐 하고 계셨었죠? 그때 저는 네. 노무현 캠프의 자원봉사자였죠. 그러면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작가님과 논의를 했어요? 그 그럼요. 후보께서? 그때는 뭐 그냥 그때 네. 노무현 후보 캠프는 그렇게 큰 캠프가 아니고 네. 당에서 선거 자금도 안 주고 당에서 협조를 하나도 안 하고 후보를 쫓아내고 할 때였어. 네, 네. 내려고 할 때였어. 그래서 그 캠프가 몇 명이 안 됐고요. 모든 문제들을 즉각 상의해서 네, 네. 그 하는 거였는데 그 단일화 결단은 후보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방송하시다가 네, 네. 예, 그때 1월 달에 그만두고 그 방송하시다가 뭐 당에서 1월 달에 그만두신 거예요? 예, 그게 2002년 1월 12월 말에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1월 첫 주 방송하고 끝내고 그다음에 그러고 바로 캠프로 가셨어요? 예, 그 무성 캠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죠. 아무튼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그래도 관여를 하신 전문가로서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네. 앞으로 뭐 윤석열과 이제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은 조금 우리가 지켜보고 예,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시간이 가고 할까요? 나서 네.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후보 교체는 아니다. 네. 후보 교체는 말이 안 예. 되는 이거는 이제 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후보 여쭤보는 교체를 거예요. 꿈꾸는 네.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거의 뭐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후보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진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가 나 못해 네. 안 해. 아니 나 그게 감당 아니고 못하겠어. 후보가 사망한 경우. 아니 자진 사퇴해도 그렇게 사퇴. 되죠. 사퇴하면 후보를 내야 되기 후보가 때문에 어쩔 수 사라지네. 없이 다른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되는 이 경우를 빼고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나 그만할 거야라고 말할 뿐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후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죠. 안 돼요. 일단 저기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네. 네. 일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진짜로요? 잠깐 쉴까요? TK 하기 전에 한 번만 쉬었다가 가면 안 돼요? 네, 지금 쉬겠습니다. 그러면